아시아. 그것도 제일 작은 나라 한국에 가서 뭘 배우라는 거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도시교통 UX를 설계하던 30대 여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LA 지하철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첫날,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그리고 책임 회피 끝에 던져진 한마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세요. 분노와 불신 속에 도착한 서울. 하지만 단 10분, 지하로 내려간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왜 기술보다 의식이 먼저라는 말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감동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시티 UX를 설계하는 디자이너였죠. LA 차세대 지하철 플랫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어요. 시범 운영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대였죠.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모니터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강장마다 설치된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잡도, 동선, 대기시간,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장 관리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에바, 사고가 났어. 승강장에서 사람이 떨어졌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을 때 그는 다시 말했어요. 플랫폼 끝쪽이야. 혼잡 시간대에 밀려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 CCTV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이틀 뒤 LA타임스 헤드라인이었어요. 첨단 스마트 플랫폼, 오히려 위험 키웠다.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과도한 디지털 안내가 승객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시청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통국장, 시의원, 변호사, 그리고 언론 담당자까지.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한 시의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콜린스 씨, 이 시스템 안전성 검증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3개월간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베타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끼어들었죠. 그럼 왜 사고가 났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책임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 제이슨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바, 한국 사례 좀 봐. 서울 지하철 시스템 말이야. 혼잡도는 우리보다 2배 높은데 사고율은 10분의 1이야.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도시 UX가 우리보다 낫다고. 제이슨, 그건 문화 차이야. 시스템 설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바,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프로젝트 날아가면 커리어도 끝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흘 뒤 시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최종 통보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었어요. 해외 선진 사례 검토를 권장한다. 특히 한국이었습니다. 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열었어요. 제이슨이 몰래 넣어둔 자료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 환승 시스템, 스크린도어 설치율, 안전사고 통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루 평균 800만 명. 구간당 평균 2분 간격. 승강장 추락사고 연간 1건 미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우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앞섰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는 우리 시스템에서만 터지는 걸까요? 제이슨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행이었죠.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출발 전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가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대는 없어. 그냥 증명하러 가는 거야. 우리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는 쓴웃음을 지었죠. 에바, 그 오만함이 이번 사고를 만든 거 아닐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 시스템이 정말 다를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건 운이 아니었다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웠죠. 저는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제가 대답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새벽인데도 차들이 꽤 많았어요. 정리된 도로, 선명한 표지판, 일정한 간격의 가로등. 정돈돼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불안했죠. 대체 뭘 보러 온 걸까? 한국 지하철이 안전하다는 건 통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교통국과의 미팅은 오후 2시였어요. 시간이 남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LA 사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승강장 혼잡도 알고리즘, 실시간 안내 시스템, 센서 배치도. 모든 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제이슨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에바, 그 오만함이 사고를 만든 거 아닐까? 저는 오만하지 않았어요. 단지 확신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맞다고.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다쳤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잠실까지 가장 복잡하다는 구간이었죠.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교통카드를 찍는데 삑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빨랐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지럽지 않았죠. 줄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1분 30초 후 도착. 정확한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LA에서는 곧 도착합니다라고만 뜨죠. 여기는 달랐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LA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들 먼저 타려고 밀어붙였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출발했죠. 부드러웠습니다. 소음도 적었어요. 차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였죠. 명확했어요. 제가 설계한 LA 플랫폼은 달랐습니다. 여기 서세요.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주의하세요. 친절한 척했지만 사실은 통제였습니다. 승객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구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통로가 넓었어요. 표지판이 천장에 걸려 있었죠. 간결했습니다. 화살표와 노선 번호만 있었어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어요. 설명이 없는데도 알 수 있었죠. 동선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다시 승강장에 섰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죠. 열차가 멈추면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추락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LA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했죠. 미관상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앤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유모차를 끄는 엄마.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게 최고였죠. 저는 그 반대로 일해왔습니다.
시스템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통제하려 했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오후 2시 서울시청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교통국 담당자 박형수 씨가 자료를 펼쳤어요. 서울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콜린스 씨,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에 얼마나 걸렸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15년이요. 전 구간 완료까지. 예산도 만만치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되물었죠.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으니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방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내일 일정을 생각하니 나가야 했어요. 명동에 맛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알려줬어요. 지하철로 3정거장이라고 했죠. 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전처럼 관찰자가 아니라 진짜 이용자로서 타는 거였죠. 승강장에 내려섰어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비밀번호도 묻지 않았어요. 솔메트로 프리 와이파이라고 떴죠. 편했습니다. LA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아니, 있긴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 약관 동의하고 인증 메일 받고 귀찮았죠. 여기는 그냥 됐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열차 도착까지 2분 10초.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다음 열차 4분 50초. 다다음 열차까지 알려주고 있었죠. 계산이 됐습니다. 이번 열차를 놓쳐도 5분이면 다음 게 온다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었죠. 사람들이 뛰지 않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LA에서는 달랐습니다. 곧 도착, 잠시 후 지연 중. 막연한 안내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놓치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뛰었죠. 정보의 차이가 행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탑승했습니다. 그때 천장에 디스플레이를 봤습니다. 노선도가 떠 있었어요. 현재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죠. 다음 역까지 몇 개 남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단순했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제가 설계한 LA 지하철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광고, 뉴스, 날씨, 교통정보, 이벤트 안내. 온갖 정보가 돌아가며 떴어요.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소음이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만 원했습니다. 현재 위치, 다음 역, 도착 시간. 그게 전부였죠. 나머지는 방해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출구를 찾아야 했죠.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출구 6번 마이너스 명동성당 방면, 출구 8번 마이너스 롯데백화점 방면. 목적지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따로 검색하지 않았어요. 표지판이 알려줬죠. 걸어가는데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다른 출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LA 역사를 떠올렸어요. 출구 번호만 있었습니다. 밖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지도 앱을 켜서 내 위치를 찾고 목적지를 검색하고 어느 출구가 가까운지 계산했습니다. 불편했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용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틀렸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엔 환승을 해야 했어요. 2호선에서 4호선으로 내려서 표지판을 봤습니다. 4호선 화살표였어요. 따라갔습니다. 통로가 나왔죠. 길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같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계속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환승 통로를 걷는데 주변을 봤어요. 벽에 예술작품이 있었습니다. 조명도 밝았죠. 카페도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사들고 가더라고요. 지하인데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LA 환승 통로는 달랐습니다. 어두컴컴했죠.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머물고 싶게 만들었어요. 4호선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있었는데도 힘들지 않았죠. 왜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중간 지점마다 앉을 곳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죠. 나이 든 분들이 잠깐 쉬고 가더라고요. 배려였어요. 모두가 빨리 걷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LA는 벤치가 없었습니다. 노숙자가 눕는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 치웠죠. 정작 필요한 사람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을 막으려다 좋은 사람도 막았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건 뭘까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와이파이, 전광판, 표지판, 벤치. 다 평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조합이 달랐습니다. 연결 방식이 달랐어요.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았죠. 그냥 작동했어요. 저는 반대로 일했습니다. 시스템을 보여주려 했어요. 첨단 기술을 강조했죠. 사용자에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친절한 척했지만 사실은 통제였어요.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을. 호텔방에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키워드를 적었어요. 정확한 정보, 직관적 표지, 중간 휴식 공간, 연결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배려. 이게 핵심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통제하지 않았죠. LA는 관리했습니다. 감시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 불빛이 반짝였죠.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맞다고.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박형수 씨가 현장 견학을 제안했거든요. 강남역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역 중 하나라고 했죠.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승강장 한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문이 정확히 맞춰 열렸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보이시죠? 박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전까지 연간 추락 사고가 평균 15건이었어요. 설치 후에는 1건 미만으로 떨어졌죠.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5대 1. LA 사고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승강장 끝에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였죠. 센서가 경고를 보냈지만 늦었어요. 사람이 이미 떨어진 뒤였습니다. 만약 스크린 도어가 있었다면요.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센서를 믿었어요. 알고리즘을 믿었죠. 기술로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감지는 예방이 아니었어요. 경고는 보호가 아니었죠. 사고는 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알고리즘이 반응하기 전에 끝났어요. 근본적으로 막았어야 했습니다. 박형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콜린스 씨, 우리 철학은 단순합니다.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죠. 관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제거는 확실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 제거. LA는 반대였어요. 위험을 인정하고 대응하려 했죠. 센서, 경고음, CCTV 모니터링. 전부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사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열차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질서정연했죠. 밀지 않았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LA는 달랐어요. 노란 선만 그어져 있었죠. 선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경고였어요. 하지만 혼잡할 땐 소용없었습니다. 밀리면 선을 넘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밀었죠. 먼저 타려고 했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물었어요.
미국은 왜 스크린도어를 안 다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산 문제예요. 한 역당 수백만 달러가 들거든요. 그리고 미관도 있고요.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다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LA에서 회의할 때를 떠올렸어요. 누군가 스크린도어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죠.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대신 센서를 늘리고 AI 모니터링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더 스마트한 방법이라고들 했어요. 저도 찬성했습니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다른 층으로 안내했어요. 환승 통로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막히지 않았죠. 동선이 교차하지 않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철학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흐름을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LA 환승역을 떠올렸어요. 좁은 통로에 화살표 표시만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은 출구입니다. 안내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부딪히고 멈췄죠. 왜냐하면 동선이 겹쳤거든요. 통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표지판으로 고치려 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통로부터 달랐습니다. 교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표지판은 최소한이었죠. 필요 없었으니까요. 견학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전을 기본값으로 두는 철학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고를 겪으면서요. 예전엔 우리도 사후 대응에 집중했어요. 사고 나면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 세우고.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났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LA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고 나고 분석하고 대책 세우고. 반복이었죠. 근본은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때웠습니다. 센서, 알고리즘, 경고 시스템. 값싼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다쳤습니다. 박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콜린스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설계하느냐. 그게 결과를 만들죠.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2호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핑크색 좌석이었어요. 편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 본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시선을.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묘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다른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죠.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요, 거긴 임산부석입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본 거였죠. 임산부석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제야 좌석을 다시 봤어요. 핑크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지가 있었죠.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얼른 일어났어요. 몰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관광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일반 회색 좌석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LA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겠죠. 거기 임산부 자리예요.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민망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선으로만 신호를 보냈죠.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배려였어요.
저를 향한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였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이틀 전에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핑크색 자리는 임산부나 어린아이 동반석이에요. 연한 보라색은 노약자석이고요.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좌석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있긴 해요. 하지만 색깔로 구분하진 않아요. 작은 표지판만 붙어 있죠. 그럼 잘 안 보이겠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자주 생겨요.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비키라고 하고. LA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선석에 앉으면 눈치를 줬죠. 젊은 사람이 왜 거기 앉아?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앉으려 했어요. 비어있어도 서 있었죠. 결국 필요한 사람도 못 앉았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여기는 달랐어요. 비어있으면 일반인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오면 바로 일어났죠. 자연스러웠어요.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 학생이 말을 이었어요. 참, 임산부 배지도 있어요. 핑크색 작은 배지인데 임산부들이 가방에 달고 다녀요. 배가 안 나온 초기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배지로 알리는 거죠. 신기했습니다. 배지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죠.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LA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배가 나와야 알았습니다. 초기 임산부는 서 있었어요. 배려의 차이였습니다. 열차가 멈췄어요. 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핑크색 리본이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켰습니다. 임산부석 쪽으로 길을 열어줬어요.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양보했죠. 임산부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LA라면 달랐을 겁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생각했어요. 오늘 경험한 건 UX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색깔, 배지, 그림 표지. 단순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합의했으니까요. 임산부와 노약자가 우선이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따랐습니다. LA는 합의가 없었어요. 각자 생각이 달랐죠. 누구는 양보해야 한다고 했고 누구는 먼저 온 사람 찾으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있었지만 문화가 없었어요.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UX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시민 합의가 먼저였습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었죠. LA는 반대였어요. 기술로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임산부석 마이너스 색깔 구분, 배지 시스템, 그리고 시민 합의. 마지막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 LA에 부족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잠실역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환승 구간이 특별하다고 했죠. 10시에 만났습니다. 잠실역 8호선 플랫폼이었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2호선으로 환승할 거예요. 박형수 씨가 말했어요. 조금 걸어야 하는데 천천히 주변을 보시면서 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환승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넓었어요. 양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로인데 복도 같지 않았어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커피숍도 있었어요. 빵집도 보였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사고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LA 환승역을 떠올렸습니다. 통로는 그냥 통로였어요. 회색벽 형광등, 안내 표지판. 지나가기만 하는 곳이었죠. 아무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약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엔 안경점이었죠. 꽃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이거 전부 환승 통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박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잠실역은 9호선까지 연결돼 있어서 환승 인구가 많거든요. 하루 20만 명 넘게 지나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죠. 상권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커피 사고, 퇴근길에 빵 사고, 필요하면 약도 사죠. 지하철역이 동네 상점가가 된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LA 지하철역을 떠올렸어요. 상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몇 군데 있긴 했죠. 하지만 낡았어요. 셔터가 내려진 곳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웠고 지저분했죠. 그래서 CCTV를 더 달았어요.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했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모았어요. 상점을 만들고 밝게 하고 깨끗하게 관리했죠. 그러니까 안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더 걸어갔습니다. 서점이 나왔어요. 작은 서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어요. 환승 대기 시간에 들른 것 같았죠. 그 옆엔 스터디 카페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보였어요. 환승 통로에서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씨가 웃었어요. 신기하시죠?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놀라세요. 지하인데 이렇게 밝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게. 밝았습니다. 정말로요. 조명이 좋았어요. 천장도 높았죠.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적했어요. 벽면에 예술작품도 있었습니다. 도자기 타일로 만든 벽화였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LA 지하철엔 낙서가 있었어요. 지우고 또 지워도 계속 생겼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파괴였죠. 그래서 회색 페인트로 덮어버렸어요. 삭막했습니다. 왜 다를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같은 지하 공간인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곳을 도시의 일부로 봤어요. 숨겨야 할 곳이 아니었죠.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만들었죠. LA는 지하철을 필요악으로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투자했죠. 기능만 되면 됐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환승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죠. 박형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랐어요. 이건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보지 않아요. 도시의 혈관이라고 생각하죠. 혈관은 피를 나르지만 동시에 영양분도 공급하잖아요.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LA 지하철은 혈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파이프였죠. 어에서 비로 사람을 옮기는 관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설계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고,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삶을 설계한 거였어요. 다시 환승 통로를 걸으며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젊은 커플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학생은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공간이었죠. 저는 제가 설계한 LA 플랫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다녔어요. 빨리 가려고만 했죠. 머물 곳이 없었으니까요.
앉을 곳도 부족했습니다. 효율만 생각했던 겁니다. 최단 거리, 최소 시간, 최대 처리량. 숫자로만 봤어요. 사람의 하루는 보지 않았죠. 한국은 비효율을 허락했습니다. 환승 통로를 길게 만들었어요. 상점을 넣었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쓸모 있었으니까요. 효율과 삶은 달랐습니다. 박형수 씨가 말했어요. 콜린스 씨, 우리가 목표로 한 건 빠른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지하철이었죠. 속도보다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노트에 경험 설계. 이게 제가 놓친 거였어요. LA에서는 이동만 설계했습니다. 어에서 B로 가는 최적 경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뭘 느끼는지는 몰랐어요. 한국은 여정을 설계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환승하는 시간. 모든 순간을 설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침대에 앉았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LA 사고 영상 파일을 찾았어요. 시청에서 받은 CCTV 영상이었죠. 10번도 넘게 봤던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아침 8시 15분.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열차 도착 안내가 화면에 떴죠. 잠시 후 도착합니다. 막연한 안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몰렸어요. 선로 쪽으로 다가갔죠. 노란 선을 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고방송이 나왔어요. 선 안쪽으로 물러서 주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더 밀렸죠.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렸어요. 밀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죠.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을 봐도 가슴이 철렁했죠. 다시 돌려봤습니다. 천천히 프레임 단위로. 센서는 작동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켜졌어요. 알람이 울렸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떨어진 뒤였어요. 1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서울 지하철 영상을 열었어요. 박형수 씨가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강남역 출근 시간대 영상이었죠. 재생했습니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LA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밀지 않았어요. 줄을 서 있었죠. 스크린도어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이 보였어요. 1분 40초 후 도착.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로웠어요. 시간을 알았으니까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멈췄어요.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렸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LA와 서울. 무엇이 다를까요? 기술은 비슷했어요. CCTV, 센서, 전광판. 우리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UI도 아니었죠. 알고리즘도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LA는 사람을 통제하려 했어요. 경고했죠. 물러서세요, 주의하세요, 위험합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니까요. 시스템을. 서울은 달랐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을 만들었죠. 정확한 도착 시간, 물리적 안전장치, 충분한 공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신뢰했어요. 사람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며칠간 적은 메모들이 있었죠.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 안내, 임산부석, 환승 상권.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사람을 믿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떨어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게 만들었죠. 시간 안내는 서두르세요가 아니라 여유 가지세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산부석은 양보하세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색깔과 배지로 자연스럽게 알렸죠. 환승 통로는 빨리 지나가세요가 아니라 편하게 지나가세요를 제공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어요. LA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전부 명령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하세요. 사람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감시했습니다. CCTV를 달고 센서를 늘리고 경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사고는 계속 났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틀렸으니까요. 통제는 신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샀죠. 사람들은 시스템을 적대했어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신뢰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고 명확한 환경을요. 그러자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15년간 일했는데 이런 기본을 몰랐다니. UX 디자이너라고 자부했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만 믿었어요. 데이터만 믿었죠. 사람은 변수로 취급했습니다.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저 빌딩들 아래로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큰 글씨로. 신뢰 기반 설계.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LA로 가져가야 할 건 스크린도어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도 아니었죠.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철학.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걸.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야 했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15년 걸렸다고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데만요. LA는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찾았어.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내일 상세히 보고할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뭔데? 저는 짧게 답했어요. 신뢰. 그는 물음표만 보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보고서로 써야 했죠. 숫자와 사례로. 하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형수 씨와 마지막 미팅이 있었죠.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신뢰를 만들었는지, 시민들이 시스템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LA 승강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스크린도어가 있었죠. 정확한 시간 안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시작하면 됐습니다. LA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는데 낯설었습니다. 제 도시인데 말이죠.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제이슨이 물었죠.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이었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매달렸어요. 사진, 데이터, 분석. 모든 걸 담았죠. 하지만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따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 회의실에 다시 섰어요.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교통국장이 물었습니다. 콜린스 씨,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설치 비용을 설명했죠. 한 역당 300만 달러. 전체 노선이면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다릅니다. 우리는 시민을 믿지 않아요. 한국은 믿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영상을 틀었어요. 질서정연한 승하차, 자연스러운 양보, 여유로운 환승.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한 시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먼저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부터요. 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안심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은요. 교통국장이 물었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편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머물고 싶게요. 그러면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오래 걸리겠군요. 그가 말했죠.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15년 걸렸어요. 우린 더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예상했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바, 나는 믿어. 내가 옳다는 거. 천천히 해보자. 고마웠어요. 한 달 뒤 파일럿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한 개역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어요. 스크린 도어는 아직이었죠. 대신 정확한 시간 안내, 밝은 조명, 깨끗한 환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시작이었어요. 박형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LA에서 시작했다고요.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했죠. 그는 답장했어요. 축하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하나 더 썼습니다. 서울-LA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고 했죠. 시청이 검토 중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한국에서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기술만 앞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죠.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의식 설계 강국이었어요. 시민을 믿는 법을 알았습니다. 신뢰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GDP나 기술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정해진다는 걸요. LA는 아직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았어요. 서울이 보여준 길을 따라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언젠가 LA 지하철도 안전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이용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요.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이 저를 바꿔줘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해외에서 한국 시스템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